뛰어난 리더는, 사장은 데이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직관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어쩔 때는 좀 직관적으로 이게 의사결정 해나갈 때가 있거든요. 직원 2명 이상 쓴다면 어쨌든 우리는 경영이라는 걸 하는 사람입니다. 왜? 마케팅, 손익, 수익, 메뉴 개발, 그리고 직원 관리, 사람 채용, 또 서비스, 이런 게 다 경영이잖아요. 경영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경영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의사결정을 매번 내가 경험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직관적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직관이라는 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리더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엄청나게 데이터를 좀 많이 수집하려고 해요. 모든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결정의 어려움을 그래서 겪는다고 말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 내가 다음번에 신규 출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브랜드를 다음에 저 상권에 나가면 내가 잘 될까? 여기 상권은 오픈업으로 매출을 겪으면서 뭐 이런 데이터를 좀 수집할 수 있겠죠. 마케팅을 할 때도 마케팅을 내가 지금 한다고 매출 오를까? 그럼 마케팅을 했던 사람은 매출이 올랐나? 뭐 그거부터 해서 뭐 블로그를 마케팅 뭔가, 플레이스 마케팅 뭔가, 별의별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려고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예, 메뉴 개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데이터 수집을 엄청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결정장애가 오죠. 40%에서 60% 정도만 내가 손에 넣었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서 메꿨다고 합니다. 제가 매장을 창업할 때요, 저도 오픈업으로 매출액을 다 확인하고 현장 가서도 매장을 확인하기도 해요. 근데 그래 봐야 저는 데이터가 60%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0%는 저의 직관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결과물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오픈하고 조금 더 메꿔 나가는 거예요. 아, 좀 더 가성비 있게 메뉴를 짤까? 가격을 내려버릴까? 양을 좀 푸짐하게 줄까? 여러 가지 고민을 그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즉 리더십 직관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데이터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신에 그 직관이 괜찮아야겠죠. 그쵸? 그냥 막무가내 될 것 같은데? 이런 직관이면 안 되겠죠. 어떤 직관을 키우는 그런 5가지가 있어요. 상황을 읽는 나의 능력, 네, 큰 그림, 기회, 미래, 이런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모든 것을 좀 내가 먼저 일찍 감지하는 것. 자, 사실 이 상황을 읽는 능력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상황을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벤치마킹 갈 때 제발 맛보러 다니지 마라, 서비스 보러 다니지 마라. 아니 어차피 잘 되는 매장 가서 그걸 뭐하러 보고 있냐. 그리고 20년 전, 30년 된 오래된 매장 가서 그걸 내가 평가하기에 급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 1년 안에 생긴 브랜드인데 굉장히 잘 돼. 그러면 뭔가 요즘에 손님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줬을 거란 말이에요. 자, 매출은 소비자가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잘 되는 매장에 손님을 뺏어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무엇이 그럼 기존과 다른가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때는 맛과 서비스를 제외하고 뭐가 다른지를 보는데 최근 1년, 길어도 1년 반 안에 생긴 걸 참고해라. 자, 요게 선수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를 읽는다. 대부분은 눈앞의 일에만 집중한대요. 우리 사장은 눈앞에 닥친 상황이나 한 발 물러나 과거에 걸어온 길, 앞으로 향할 곳을 짚어내는 능력이 있어야죠. 저는 사실 그 짚어내는 능력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 매출이 떨어졌어, 아니면 지금 경쟁자가 지금 생겼어, 또는 경쟁자도 이제 앞으로 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무언가에 대한 실행을 해야죠. 나보다 사업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통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는 우리 매장에 빨리 적용할 나의 실행력이 있어야죠. 이제 내가 우리 매장에 변화를 주지 않는 건 내가 사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다. 네, 안주하고 있다. 제가 드린 인사이트는 무엇을 하시든, 뭐 매장에 변화를 주시든, 메뉴를 개발하시든, 마케팅을 하시든, 지금 나의 변화를 꾀할 때는 모든 비즈니스는 이 4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벤치마킹을 한다. 벤치마킹을 할 땐 아까 제가 말해드린 그런 식의 유형으로 벤치마킹을 해라. 자, 두 번째, 롤모델을 정해라. 그 중에 벤치마킹을 한 거 중에서 롤모델을 정해서 그 롤모델의 대부분의 것을 내가 모방해 와라. 하지만 그 안에 나의 색깔을 집어넣어야죠. 나의 차별화 포인트 전체를 실행해 본 후, 또 여기서 일단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실행이 늦으신 분들은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그 성향에서 나와요. 그건 사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포장하는 버릇이 있어 그래요. 그거는 실행이 느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저는 그래서 조금 이게 더 소비자들한테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그 공통된 말이거든요. 정말 사업 잘하고 정말 변화를 잘 주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단 해봐요. 해보고 나서 조금씩 더 뾰족하게 가다듬어 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서로에게 이끌린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이요. 이 저자가. 삶을 연속적인 기회와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태도는 인간이 지닌 특성 중에 가장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남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장에 어떤 긍정적인 용어들만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면 혼내거나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 결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이 친구가 우리한테 동화되게 만들든가 아니면 내보내든가 이 결정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것조차도 사장인 나의 능력이 되겠죠. 사람을 다루는 능력. 자, 리더는 불안을 이겨내고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고 합니다. 권한을 넘기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적인 리더, 즉 사업을 내가 점차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장님들은 기꺼이 권한을 위임하고 우리 직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사람들을 골라내는 감각과 그들의 일에, 우리 직원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나의 자제력을 갖춰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냐? 답답하잖아요. 여기 책에 5단계가 나오더라고요. 1단계, 내가 직접 일해야죠. 내가 직접 일하면서 내가 그 일을 너무나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얘기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솔선수범해가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겠죠. 매장의 앞마당을 내가 뭐 쓴다든가, 화장실 청소가 힘들면 내가 먼저 한다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버리는 게 힘들면 내가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 점장과 내가 같이 하자고 하든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운 일, 좀 굳은 일을 하려고 하든가, 내가 먼저 그렇게 했으면 점장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남들이 본받을 만한 리더가 되겠죠. 2단계, 내가 일하고 그 사람이 배운다. 본격적인 나눔의 과정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시작된다. 권한임이 시작되는 이제 첫 스타팅이죠. 제가 일하면서도 제가 실수한 거는 솔직하게 아이고 내가 잘못 알려준 것 같아. 제가 실수한 거 얘기하면 그만이죠. 제가 실수를 창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솔직히 공개하기도 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그 비결을 감추지 말고 성공의 비결도 공개해라. 저희 매장의 모든 걸 저는 직원 다 공개하거든요. 직원분들한테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3단계, 그 사람이 일하고 내가 돕는다. 권한임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스킬적인 능력은 비슷할 거예요. 다만 피크타임 굉장히 바쁠 때 손님을 돌리고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그 컨트롤러 능력 정도는 내가 또 일단 알려줘야겠죠. 점장이나 매니저를 키울 때. 제가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컨트롤러 능력을 키워주면, 집중해서 키워주면 그 능력이 진짜 엄청 잘 늡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장이 다음 매니저 했을 거고, 매니저가 그 다음 친구들을 그런 컨트롤 능력을 키워줬을 거고, 네, 그러면서 점차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이 생겼겠죠. 4단계는 그 사람이 이제 일하는 거죠. 이제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5단계는 그 사람이 일하고 다른 사람이 배운다. 네,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있대. 이게 마지막인데, 내가 가르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DNA를 잘 전달해주고 그걸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매니저, 점장, 부점장의 역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킬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도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일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위임을 잘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아시겠죠? 그리고 위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제력을 키우시고요, 실수를 포용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점장하고 소통할 것들에 대한 무게감을 있는데 굳이 막 사원들, 주임들, 밑에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어떻구나 저렇구나 얘기하고 있으면 점장이나 부점장의 권한 파워가 내려가겠죠.
그들이 굳이 부점장과 점장을 거치지 않고 사장님하고 바로 다이렉트 소통할 수 있다라고 밑에 사람들이 느낀 순간 이들은 권한이 없어지죠. 네, 그런 걸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 잘 다루는 능력을 키우시고 성장시키면 또 성장할 수 있는 사업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